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아침 신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플랫폼 기업, 플랫폼. 요즘에 비대면 온라인 시대인데요. 이런 거를 모든 걸 갖춰서 한꺼번에 보여주는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라고 통상 부르죠. 자, 플랫폼 공룡 갑질에 대해서 거래액 2배 과징금을 물린다.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뭔가 법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뭔가 잘못했을 때 굉장히 엄하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이 대상입니다. 입점 업체의 지위 남용이 금지됩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캐리커처와 함께 제목이 달린 기사입니다. 문, 희생자 애도, 그리고 국민께 송구하다. 최근 우리 공무원 서해상에서 북한의 사격에 의해서 목숨을 졌죠. 그 사안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요. 김정은 직접 사과, 각별한 의미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용이 두 가지예요. 국민께 송구하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사과,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자, 6일 만에 첫 사과를 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 생명 안전 지켜야 한다. 남북 사실 규명, 그리고 실질적 재발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요, 북한이 총살 전에 구조 정황이 있었다. 이렇게 포착을 했다는 설명을 좀 뒤늦게 내놨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알려진 소식입니다. 추미애 거짓말 드러났지만 검찰이 면죄부다. 중앙일보는 일면 톱 기사로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국회에서는요, 보좌관의 전화를 안 시켰다.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지시한 바 없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하면서 나온 내용 중에는요, 지원 장교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넘겨줬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뭔가 말이 달라졌다고 봐야 될까요? 자, 서울 동부지검 아들 보좌관 무혐의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대검 우려 표명에도 이 동부지검이 무혐의 불기소를 강행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돼도 수능은 예정대로 치른다. 어제 교육당국에서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수능은 12월 3일로 예정돼 있죠. 대입 관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수능 일주일 전부터 고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모를 어떤 확산에 대비해서 아예 봉쇄를 하겠다. 확산을 막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유증상자, 격리자는 별도 시험실을 마련한다. 이런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깊숙한 해설을 위해 오늘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윤기찬 변호사와 장유미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장혜찬 시사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면죄부 논란입니다. 추미애 장관 그리고 추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사안, 검찰이 수사를 좀 속도를 막판에 냈죠. 그런데 어제 무혐의, 불기소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들이 면죄부 아니냐, 면죄부 논란이다 이런 표현들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토막 첩보다. 우리 민간인 북한의 사격으로 피격을 당해서 사망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며칠째 논란이 있는데요. 어제요. 청와대가 몇 가지 입장과 설명을 내놨는데 우리 군 당국이 파악한 정보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토막토막 척보일 뿐이다. 그렇다면은 그에 앞서서 군 당국이 설명했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오늘 뭐 이런 내용도 좀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아미 투자자입니다. 아미란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BTS를 좋아하는 BTS의 팬클럽을 뜻하는데 BTS의 소속사가 이번에 주식시장에 상장합니다. 그걸 전 세계 아미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최대 고비입니다. 코로나19 추석 명절 연휴 동안이 가장 큰 고비가 될 수 있다. 방역당국이 걱정을 어제 내놨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내용, 어제 검찰의 결정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관의 장교 번호 주고 통화 보고도 받았지만 검찰은 청탁 불인정이다. 뭔가 움직임, 검찰이 들여다 봤는데 일단 뭐 청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검찰 추미애 장관 아들 군무이탈 의혹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말 바꾼 장교의 초기 진술만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추 장관 아들의 말에 더 무게를 둔 거 아니냐. 경향신문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요. 휴가 승인권자. 대위가 연가를 줬다고 말해. 이런 발언인데 휴가 승인의 근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공모 혐의 추 장관 기소를 보면 했고요. 그리고 이 어제 검찰의 발표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평가가 담겨 있는 거죠. 결론을 정한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검찰의 결정과 관련해서 정치권 몇 가지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었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진실에 다가서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 두 분 나오셨는데요. 좀 질문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융시한 변호사께서는 어제 검찰의 결정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겁니까? 뭐 일부는 예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저렇게 무혐의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럼 예상을 하겠지만 일부는 했고 일부에 대해서는 이거는 예상하지 그러니까 못했다. 추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 나머지 보좌관이 무혐의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래서 꼬리 자르기란 할 거다라는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예. 꼬리 자르기가 될 거다. 어. 근데 이렇게 3명 다 무혐의 나온 거는 예. 법리상 예.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죠. 그리고 어제 검찰이 서울동부지검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가 언론에서는 예상을 못했어요. 어제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갑자기 발표가 되는 셈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 앞두고 좀 서두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시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그 추 장관 관련 예. 아들과 추 장관에 대해서 제기된 고발이 예. 이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예. 휴가 관련된 청탁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역병 관련 문제하고 예. 부대 배속 관련된 청탁 문제가 있는데 예. 휴가 관련 문제만 먼저 나온 거예요. 예. 그것도 사실 좀 납득이 어렵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서둘러서 수사 결과 내놔 달라 이렇게 얘기한 지 지금 한 15일가량 지났거든요. 예.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그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구두 승인 났다고 해서 면죄부가 다 주어졌는데 예. 제가 아는 상식상으로 보면 예. 그 대위의 구두 승인은 근거 법령을 위반했으면 예. 그 구두 승인 자체가 면죄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에 대한 언급이 없이 예. 구두 승인 됐으니까 청탁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범죄를 의율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예. 검찰 발표인데 예. 사실 조금 납득이 어려워요. 법리상. 아무튼 어제 좀 검찰에서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일단 검찰은 혐의 없음이죠. 무혐의. 그리고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 다음 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보좌관 휴가 연장 관련 문자가 나왔습니다. 뭔가 내용을 좀 서로 연락을 한 거 주고 받은 거죠?
그런데 검찰은 청탁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지금 한겨레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 자체에 뭔가 약간의 뭐랄까요? 판단이 담고 있어요. 문자가 나왔는데 검찰은 없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추 장관 앞에서 멈춰진 철저 규명이다. 작은 제목에서도 어떤 뭐랄까요? 평가가 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검찰 지시안에 추 장관 진술대로 결론을 냈는데 추 장관한테 장교 연락처 받은 보좌관 서식건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카톡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예외적 사항 검토 뒤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보고를 하는 듯한 이런 문장들이 있죠. 지원 장교와 통화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다. 그런데요. 일단 이런 게 하나가 나왔죠. 그리고 앞서서 나온 겁니다. 추미애 장관 국회에서 몇 가지 본인의 입장과 해명을 내놨는데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예결위 대정부 질문에서 지시를 부인했습니다. 추석 이틀 앞 수사 결과 발표도 추석 민심 의식한 수사다. 이런 뒷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다음 화면을 좀 봐주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좌관과 주고받은 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날짜도 있습니다. 날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거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제 부자관이 쓴 글이죠. 모모건은 처리했습니다. 뭐 내일부터 출국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모모건은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소견서는 확보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 뭔가를 했다고 지금 보고한 거예요. 자, 그러자 추 장관, 자 누구누구 대위 전화번호를 딱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전화번호를 줬으니까요. 연락을 하나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러자 추 장관 또 뭐뭐란 연락 취해 주세요.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기 있습니다. 네, 바로 통화했습니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 장교에게 예우를 좀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 뭔가 받아서 다시 연락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이게 나온 상황입니다. 자, 옆에 보겠습니다. 옆에는 국회에서 추 장관이 아들 휴가 관련해서 몇 가지 입장, 해명을 한 내용이에요. 그런 사실 없다. 관여한 바가 없다. 외압을 쓸 이유도 없고 쓰지도 않았다. 이 얘기가 있었죠. 이거 2019년 12월입니다. 그리고요.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전화 관련해서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킨 사실 없다는 거죠.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또 있습니다.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자, 이 내용과 이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 자, 장우희 변호사, 윤시환 변호사는 이 사항에 대한 의견을 좀 주세요. 지금 제가 지금 자세하게 내용 설명 들었는데 사실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2019년 12월도 있고요. 올해 9월 1일 그리고 9월 14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보좌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았어요. 지시하신 적이 있는가? 그때마다 강하게 부인을 했죠. 마지막 부분이 이겁니다.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한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법률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당장 뭐 부정청탁 금지법에 적용을 받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이 국회에 출석해서 그럼 보좌관을 시켜서 아들 휴가 문제를 처리한 적 있느냐는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강경하게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청문회 단계부터 이 예. 관련 의혹이 나왔지만 일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그 상황을 호도해서 아니면 거짓으로 국회에서 이야기한 것 아니냐라는 예. 점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론을 달기가 어려워 보이고 이 부분이 범죄로까지 의율하기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부패방지법에는 예. 이 군 복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청탁을 부정청탁이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밖에 없고 하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을 검찰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일 수 있지만 예. 그렇다면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은 거 아마 검찰이 이래
공개적으로 이게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을 알린 것 또한 이게 다른 경로로 알려질 경우에는 더 후폭풍이 있을까봐 사전 진화하는 성격도 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후폭풍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추 장관이 청문회 당시부터 그러니까 국회 출석해서 여러 가지 정부 국회의원들한테 답변할 때까지 예. 일관적으로 저렇게 안 했다고 했거든요. 어. 보좌관을 통해서 한 일이 없다. 보좌관에 시킨 일이 없다. 이렇게 나중에는 좀 물어보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까지 말씀하셨는데 예. 보통 이렇게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할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게 청탁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보좌관한테 그렇게 한번 알아보라고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일관되게 시키지 않았다고 한 이유는 분명히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저런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고 아마 부인을 했어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제 변호사 경험상.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은 법리상도 문제가 있고 더 큰 것은 이분이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국민한테 거짓말 하신 거거든요. 검찰 수사가 맞다면. 그럼 국민한테 대한 거짓말은 법적인 책임 갖고 해결될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본인이 앞으로 행보에 더 큰 장애가 예. 생겼다. 그럼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시는 정치인으로서는 생명의 지장을 초래했다라고 봅니다. 차라리 저 시절에 예. 뭐 보좌관한테 사적인 일을 시켰냐라는 비난을 받든 아니면 법적인 책임을 지든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과태료거든요. 그것이 더 떳떳한 것이지 저렇게 국민 앞에 수차례 걸쳐서 일관되게 거짓 해명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에 문제가 생길 거다. 그리고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유미 변호사, 그다음에 윤기찬 변호사 말을 종합해 보면은 여지는 여전하다. 검찰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명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설명들을 해 주셨는데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방금 전에 장유미 변호사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추미애, 청문회 발언 등 위증죄 처벌 어렵다. 지금 아까 논란이 되고 있는 앞선 국회에서의 발언들,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위증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 그리고 감정인만 위증죄 적용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자, 장유미 변호사, 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그 국회에서 어떤 예. 거짓 진술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처벌하는 그 대상자는 증인으로 출석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인으로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인사청문회나 아마 국회 법사위나 기타 등등 상임위에 출석을 했을 때는 증인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감정인의 지위도 있지 않았고 그러면 본인과- 청문회의 경우는 당사자였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상임위나 국회 본회의장에는 장관으로서 출석을 한 거니까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다.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진술의 과장이 있었다거나 뭐 거짓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뭐 저희가 재판에서도 당사자는 피고인 신분, 증인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뭐 위증죄 이런 걸로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 추미애 장관도 그럼 거짓에 대해서 다른 추가적인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법으로 따져서는 문제될 게 없다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건 아까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이거는 정치적 문제로 굉장히 좀 심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 주셨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기사도 오늘 있습니다. 보시죠. 서울 동부지검 무혐의 보고에 윤석열 총장 측은 추가 명령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의 제기를 한 거죠. 그 수사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았을 때. 지난 25일 수사 종결 보고를 받은 대검은 의혹 해명이 불충분하다. 수사 보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봐야 된다. 이거 갖고 충분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서울 동부지검 전원 무혐의 밀어붙였다. 이렇게 기사는 설명하고 있고요. 항명한 수사팀의 징계야 뭐 이런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라고 좀 내용이 또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 사진을 또 나란히 싣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네. 자, 앞서서 이제 수사 결과,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얘기해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관련된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
윤석열 총장 검찰 내에서 고립된 겁니까? 이 정도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정확하게 사실로 팩트로 확인된 부분은 아니고 예. 취재 기자의 보도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니까 우리가 이 사실 내용은 이제 확인은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기사로 실렸어요.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고 지금 예. 이제 굉장히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로 예. 대립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상대방을 겨냥해서 부당한 지휘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뭐 추미애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당사자니까 일절 나는 수사 지휘도 안 하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체적으로 왜 명령서, 휴가 명령서가 빠졌냐 이걸 보완해라. 라고 지시를 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고 물론 이제 그 밑에 대검 참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과연 이제 주체적인 결정권을 누가 갖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동부지검장이 정권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검과 서로 보도를 보면은 약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그래서 같은데. 이 보도에 따르면 뭔가 생각이 달랐다라는 게 설명이 돼 그렇습니다.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그러면은 보도에 나온 대로 과연 항명까지 갔었던 문제냐, 그래서 징계해야 될 문제냐, 예.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도가 오히려 너무 특정 방향을 잡고 가는 그런 보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 설명한 부분이 조금 너무 요거는 글쎄 조금 더 좀 고민해 볼 지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기사에 따르면 뭔가 대립이 있었고 동부지검이 밀어붙였다. 뭐 이렇게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 보도 내용 좀 더 오늘 추가적인 뭐 취재와 이제 확인이 있겠죠. 장혜찬 평론가. 통상이요. 과거 검찰 수사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요. 통상 제가 기억하기도 그렇습니다만 검찰총장이 자리를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근데 사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동부지검에서 이 보도만 보게 되면 예. 대검, 그러니까 총장뿐만이 아니라 대검 검토팀의 지시를 완전히 묵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 고립무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동부지검 같은 지검뿐만이 아니라 대검 내부의 핵심 참모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검찰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과 손발을 맞추지 않은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과 가깝거나 윤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인사들로 많이 채워졌는데 통상적으로는 이 옷을 벗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아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신이 물러서게 되면 안 그래도 중앙지검을 비롯해서 각각의 요직들이 이른바 추미애 장관과 굉장히 가까운 그리고 지금 친정부 성향이라고 평가받는 검사들이 차지했는데 예. 자신마저 물러서게 되면 예. 정말 이 검찰이라는 조직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여권에서는 예. 윤석열 총장이 이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모멸감을 느끼고 옷을 벗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실 지금 윤 총장이 고립되어 있어서 동부지검의 이 같은 일방적인 수사 발표나 수사 보완 요구를 거부하는 것 등에 대해서 실권을 행사하기는 힘듭니다. 허수아비 총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총장이 본인의 자리를 지키면서 최대한 미력 하나마 어떻게 보면 이 현 정권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려는 일선 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지적하면서 근거로 남겨두게 된다면 예. 나중에라도 이 같은 수사 미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사실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지 예.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해서 예. 그것이 영원히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 과거에도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무혐의 처분됐던 것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수사해서 뒤집힌 전례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예. 윤 총장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미진한 수사라던가 예. 정부의 압박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근거를 남기는 그 역할을 본인이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 이 판단을 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이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앞서도 뭐 문자 주고받은 예. 내용들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예. 내용들이 논란이 됐는데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이러한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또 검찰이 대검에 지시를 내린 것들을 통해서 남긴 기록들이 근거가 되어서 재수사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장희 변호사께 짧게 좀 질문 드릴게요. 장희찬 변호사가 좀 설명하신 동안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여권 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분위기입니까?
일단 이런 어제 대검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일선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발표했는데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내서 수사 미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것을 정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건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어떤 이 수사에 대해서 이 수사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정권과 연결고리를 갖고 이 건을 들여다보고 있고 이 잔부를 계속 남기려는 이 불씨를 계속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혼자 뭐 물러나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행동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권 내에서는 윤 총장을 그렇게 곱게 보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거는 말씀을 하신 거네, 그러면 지금. 아무튼 뭐 결국에는 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대립하는 모습, 그걸로 또 이렇게 또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도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국민입니다. 민간인이 피격을 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서해상에서요. 자, 그런데 그것을 놓고 우리 정치권 뭔가 좀 대립하는 모습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어제 민주당에서 뭔가 좀 설명을 했어요. 민주당 한미 첩보 그리고 정보에 의하면 이 공무원 이 씨 월북 사실로 확인된다. 이렇게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월북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아직 100%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주장과 주장들이 맞서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첩보 정보 이거 파악해 보니까 뭐 밝힐 수는 없지만 이거는 월북이 사실로 확인된다.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정보자산 노출 우려 내용은 비공개지만 이거 그런 거 내용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시신 태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진상규명위에 공동조사 요구 뭐 이런 내용까지 좀 기사에는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이 두 가지죠. 월북은 맞는 것 같다는 설명이 강하게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반면에 처음에 군 당국이 설명했죠. 월북과 함께 시신을 훼손했다. 이 얘기인데 이거는 북한이 뭐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군, 연유 몸에 발라 태워라. 북한군 통신을 입수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훼손이잖아요. 여기서 연유는요, 북한에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뭐 디젤유, 뭐 휘발유 이런 기름을 뜻한답니다. 그런 단어랍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기 보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통신을 군 당국이 입수한 걸로 알고 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이게 설명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간의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우리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월북은 사실로 확인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연합정보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팩트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해군과의 연락이라든지 어떤 상부의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걸 받는 과정에서 서로 혼선이 있는 것 같았고요. 그 과정이 이제 또 신원도 확인하고 뭐 이런 과정이 한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군이 보고에 의하면 이제 북한군이 이제 3시간 정도 계속 이제 가까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또 이제 분실을 했다고 합니다. 2시간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남짓 이제 어떤 상부의 지시나 이런 걸 있다가 사격을 했다는 거죠. 네, 민홍철 의원의 이야기는 저 며칠 전 언론 인터뷰 중에서 나온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군 관계자 설명도 추가로 좀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북한이 구조하려는 줄 알았다. 6시간 무대응 뒤늦게 해명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군이 6시간 동안 무엇을 한 것입니까? 왜 대응을 안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나온 설명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북한이 우리 국민
구조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구조하는 줄 알았다, 처음에. 근데 상황이 변했다. 상황이 급반전, 그래서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 이런 설명을 내는 거예요, 군에서요. 자, 그럼요. 지금 3가지 내용을 봤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첩보 정보를 다 모아보면 월북이 확실하다. 사실상 그쪽으로 간다. 이런 내용을 내놨고요. 그리고 군 당국은 처음에 봤을 때는 구조하려는 줄 알았다. 이겁니다.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는 지금 아직 100%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먼저 장혜선 평론가. 최소한 2가지는 뭔가가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자, 민주당의 분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 북한이 뭔가 구조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살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북한이 며칠 전에 통지문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럼 북한이 지금 거짓말한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런 식의 군의 해석이나 이 국방위 의원들이 밝히는 게 우리 정부에게 자승자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의 통지문,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다고 했다고 밝히는 그 통지문 내용을 우리 정부도 대통령도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후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군에서 첩보 자산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통지문에 담은 나머지 내용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 월북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80m 앞에서 뭔가 파악했는데 뭐 우물쭈물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습니다. 네, 월북 관련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도 없었고요. 오히려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 이 공무원 분께서 도주하려는 의사를 보였다. 그래서 현장에서 판단해서 사격을 가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황에 대해서 완전히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죠. 군 당국은 뭔가 구조하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또 설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북한 본인들 스스로도 구조하려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게 국제사회에서 바라봤을 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조하려고 했는데 뭔가 다른 징후가 보여서 사격했다. 이렇게 말하면 유리할 텐데 정작 북측의 최초 통지문에는 구조에 대한 내용도 실려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도 하지 않는 주장을 우리 당국에서 먼저 나서서 최대한 북한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설명을 하려는 지금 상황이 저는 매우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북한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면 미안하다는 내용만 받아들이고 그럼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선택적으로 의사선택을 해도 되는 것인가? 사실 북한이 만약 미안하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진실을 말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군 당국 내용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북한의 입장보다는 우리 군 당국의 첩보나 국방위 의원들의 발표를 믿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입장을 일단 믿어본다고 친다면 북한의 나머지 말들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과 역시도 거짓말에 기반한 사과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결국 군에서 내놓은 여러 해명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 규명을 해주기보다는 그런 북한의 사과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고 완전히 입장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큰 혼란만 초래되는 그러한 자승자박의 형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재호 교수님, 북한이 며칠 전에 우리에게 보낸 통지문,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뭐 우리 군 당국의 발표하고는 좀 상당히 상반된 부분이 있으니까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왜 그런 부분을 발표를 했을까, 통지문을.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신들의 필요가 있으니까 발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아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하면 그거를. 되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은 시신을 태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흘러가니까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고립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입장을 발표했다라고 이제 우리 언론도 다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북한 입장에서 공공한 처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발표를 했는데 내가 시신을 뭐 북한 측에서 불태웠다라는 부분은 인정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 내용에 보면은 사과한다.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2차례나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그렇다고 진정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북한이 이렇게 우리 민간인을 향해서 총격을 가하고 사살하고
예. 그리고 또 시신을 불태웠는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 국방부 최초 발표에 따르면 시신을 불태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정말 천인 공노할 부분이고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강하게 유감을 표현했고 예. 또 국회 차원에서도 강하게 규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동시에 그렇다고 이 문제 때문에 예. 남북 관계가 파탄돼야 되는가? 예. 그리고 과거의 냉전, 대결, 대립 시대로 가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앞서서 봤던 국민일보 기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사가 이제 민주당에서 내놓은 설명인데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월북과 관련돼서는 뭐 이씨 월북 사실로 확인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유가족 측에서는 월북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해서 부인하고 있죠. 그럴 리가 없다.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설명이고요. 그리고 앞부분입니다. 한미 첩보 정보에 의하면 그러니까 뭔가 우리 당국, 우리 군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에 무게를 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최근에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압박이 좀 있었죠. 그리고 언론 보도에 대한 어떤 지적도 좀 내놨는데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청와대입니다. 우리 군이 본 건 불꽃뿐이다. 토막토막난 첩보만 있었다.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군 당국의 정보에 대해서 그다지 신뢰하기 어렵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읽힙니다. 근데 앞서서는 민주당의 발표 내용은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그런 취지로 들렸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뭔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무원 피살 대응, 군의 책임을 넘긴 거 아니냐. 뭐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이렇게 좀 지적을 좀 하고 있어요. 다음 내용은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내놓은 설명의 한 부분입니다. 강민석 대변인이 어제 서면으로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좀 설명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던 건 멀리 북한 해역에서 불꽃이 관측됐다는 것뿐 토막토막의 첩보만이 존재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집중을 해보면 아마 시신 훼손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전체적으로 군 당국의 설명에 대해서 토막토막 첩보만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청와대가 군 당국의 설명에 대해서 뭐랄까요? 뭐 100% 신뢰하기 어렵다? 뭐 이런 분위기로 읽히기도 합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지 먼저 관련 영상 준비했는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자기는 사람까지 태우진 않았다고 그러는데 예. 그 사람까지 태웠다고 하면은 국제적으로 북한의 이미지가 아주 나빠지고 더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나쁜 이미지를 뒤집어 쓰기 때문에 네. 아마 그 파급 효과를 우려해서 축소 보고를 했을 겁니다. 네. 대내적으로는. 저는 국방부 발표가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죠. 국방부의 그런 발표가 실적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뭐 이런 내용까지 영상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윤시한 변호사.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참담합니다. 예. 왜냐하면 관점이 작동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그 황희 그 진상특위 뭐 위원장인가 하신 예. 말씀도 민주당 내 이제 특위위원장입니다. 말씀도 보면 어쨌든 우리 정찰자산 그 정부 취득 수단에 의하면 예. 월북은 확실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정보 평가를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눈으로 볼 수 없었다, 본 건 이것뿐이다라고 하지만 귀로 들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황희 의원이 얘기하신 게 귀로 들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도 뭐 감청 뭐 이런 게 좀 위성이나 연상이 됩니다. 위성으로 지금. 사실은 대화 내용이 보이지 않을 테니까 예. 거의 귀로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시신을 불태웠다는 이 첩보에 대해서는 평가를 그렇게 또 절하하느냐.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선별적 기준 갖고 평가하는 이유가 도대체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자산일 텐데.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황희 의원이 밝혀야 될 것 같고 국민한테. 예. 그리고 지금 정세현 전 장관 얘기하셨다시피 이게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몰랐을 것이다. 예. 이거 왜 우리가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보고를 늦게 받으셨다. 이런 불상사가 난 보고에 대해서는. 예. 그럼 양 지도자가 다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추측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 판단에 있어서 관점이 들어가고 국민한테는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해야죠. 이런 첩보가 있었다. 첩보 수단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 정도에서 머물러야지 거기에 왜 의견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특히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민 한 사람이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총살로, 사살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시각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남북관계 파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는데 남북관계가 평화를 계속 유지해야 돼가는 거 맞죠. 근데 평화를 유지하는 목적은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지키는 겁니다.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 생명이 저렇게 무참히 짓밟혔는데 저게 지금 평화 시대입니까? 저는 사실 그런 관점이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 의무가 있어요. 그 부분 동의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현재 그 목적이 침해당했잖아요. 우리가 북한과의 평화를 유지하고 관계 개선을 하려는 목적이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는 건데 생명을 지키는 건데 그게 침해당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평화 얘기를 하고 관계 개선 얘기를 하면서 이 사태를 빨리 마무리하려는 듯한 이런 의혹을 살 만한 말씀들을 하시는지 이 부분은 조금 자중하시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장유빈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는 그러니까 어떤 북한 관련된 정보와 첩보에 대해서 판단할 때 시각이 들어가 있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월북을 했다든지 이런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관점이 개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진 어떤 정보력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추단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아마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소상하게 알리는 데 있어서 어떤 의도가 개입해서도 안 되고 저는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에 10분 또 공감하는 부분이 남북관계 협력 물론 이제 손상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대원 원칙이지만 국민의 생명 존중 너무나 중요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정말 철저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이제 설명 과정에서 약간 의혹이 계속 남아있는 부분, 이렇게 구멍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메워야 하는 거고요. 또 다만 그렇다면 이 북한이 보낸 통지문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례적으로 사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폄훼하는 거 맞느냐. 이 북한에서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알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은 이 통지문 내용 이런 부분들에 이제 기반을 해서 아마 이 상급 체계까지는 보고가 안 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북한이 워낙에 의료 체계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외부 유입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월북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지만 어떤 외부인이 들어온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미숙했다는 그 부분.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남북관계를 굉장히 경색 국면으로 가져갈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남북의 연락망이 전혀 이제 연결돼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태를 오히려 이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하나의 지렛대로 하나의 시발점으로 삼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훼손하는 것이다라고까지 나아가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내놓은 사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자. 뭐 이런 말씀으로 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보이는 몇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당 대북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뭐 소극적인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종전선언 결의안은 뭔가 좀 속도를 내려는 거 아니냐 이 기사는 좀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대북 규탄 결의안 얘기가 나온 지 꽤 됐죠 지금. 여기 보시면 민주당 북한 총격 규탄 결의안에서 시신 불태우는 등 이런 표현 삭제를 원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 사과에 수위 조절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그런 거 다 빼면 맹탕 결의안 채택이다. 국회의 존재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어제. 협상 불발로 본회의도 무산이 됐다. 원래대로라면 어제 본회의 열어서 결의안이 채택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협상이 안 된 겁니다. 자, 여기 한 축이 있고요. 또 다른 축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여야 외통입니다. 외통위에서는 이제 종전선언 결의안이 또 이게 논란이 됐어요. 민주당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통과됐으면 피격사건 없었다.
개별 관광 결의안도 상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상정을 시킨 겁니다. 물론 이게 나온 지가 좀 시간이 꽤 돼서 이번에는 뭐 숙려기간 끝나서 자동으로 상정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왜 하필 요때 이렇게 서두르는가? 야당은 또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무원 피격 사건 후 두 결의안 논의 부적절하다. 왜 하필 지금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상임위 차원 안건 조정위로 넘겨졌습니다. 안건 조정위 가면 여야가 또 좀 깊게 좀 의견을 맞대보자 뭐 이런 자리가 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본 의원은 지금일수록 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8년 이맘때, 가을에, 겨울까지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면은 오늘 이번에 이 불행한 사태도 저는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전임 정권 사람들 콩밥 먹인 거 외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대통령을 대통령답지 못하게 만들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만든 통지문 한 장에 감업하여 북한을 싸고 도는 당신들 모두가 최순실입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 쟁점이 두 가지죠.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문제 그리고 종전선언 결의안 문제입니다. 두 가지 여야 입장이 좀 갈립니다. 먼저 배정호 교수님, 이 두 가지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북 규탄 결의안이 당초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할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망을 합니다. 지금 뭐 여야가 우리 국민들 지금 북한에 뭐 월북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해수부 공무원이 총살당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신이 뭐 훼손된 그 부분 논란이 있지만 다들 공분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합의한 대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지금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여야가 입장 차이에 따라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입장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내용도 있고 또 뭐 긴급 현안 질의도 있고 두 개가 또 맞물려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질 상황은 생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은 당초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팩트 자체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부 수정 정도는 저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이제 뭐든지 전부를 가져가고 또 상대는 전부를 포기하는 그런 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일부 좀 양보를 하고 그리고 동시에 긴급 현안 질의도 했으면 어떨까. 또 그런 것을 국민들이 바라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결국은 여야가 한치의 양보 없이 정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결국 이제 추석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년 또 4월 재보궐선거하는 데 있어서 추석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슈를 삼으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50일이 지나면 위원회에 넘어오면은 본회의 전체 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정치적으로 자꾸 왜곡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장희찬 평론가는 두 가지 사안이에요. 규탄 결의안 그리고 종전선언 결의안. 이 두 가지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멋이 중한디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잖아요. 정치권에서도 많이 쓰였는데 국민 목숨보다 지금 여러 가지 특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 결의안이나 개별 관광 결의안이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인가? 이게 과연 중한 건가라는 의문을 먼저 품게 되었고요. 사실은 이 대북 규탄 결의안 같은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메시지가 담긴 통지문이 왔다는 것을 제외하면 달라진 상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나왔지만 그 통지문에서조차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다 했다더라 두 번의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 진상규명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측과 완전히 다르고요, 내용이. 따라서 거짓말 논란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에 또 우리 군에서 이 NNL 해역을 열심히 수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 당하신 분들의 분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이 자기들 해역 침범하지 말라고 오히려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당이 표현 수위를 낮추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 눈치를 조금 더 보자고 말하면서 당초 합의되었던 대북 구탄 결의안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목숨이 상실된 이 위중한 사태보다 결과적으로는 남북관계, 그것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남북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서 유감스럽고요. 이 상황에서 외통위에서 지금 종전선언하자, 또 개별 관광에 대해서 여전히 대북 제재가 삼엄한데 개별 관광에 대해서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 한 사람의 아주 소중한 목숨보다는 대외적인 남북관계, 그리고 특히 이인영 장관, 정치인 출신 장관이 통일부 장관 임명된 직후에 뭐라도 하나 이 정부에서 성과를 내야겠다는 그런 정치적 조급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여당 의원들이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시기에는 오히려 우리 국민 한 사람의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확실하게 천명하는 것이 향후 북한과 대화를 할 때도 우리 측의 어떤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저는 오히려 협상력을 높이는 그러한 수단이 될 거라고 보는데, 먼저 저 자세로 나가는 게 과연 남북 대화 복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냐. 오히려 협상력이 손실되면서 우리가 계속 저 자세로 한번 나가면 끝까지 저 자세로 나가야 돼요. 이게 협상에도 또 도움이 안 되는 태도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그런 결연한 태도를 여야 막론하고 보여줘야 될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저 사실관계니까 좀 잡아야 되는 게요. 지금 이제 종전선언 결의안하고 관광 결의안 이 두 가지는 처리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른 거죠. 절차에 따라서 자동 상정됐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지금 안건 조정 소위가 넘어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분 말씀 들어봤고요. 기사도 뭐 다양한 각도를 갖고 있는 기사 소개해 드렸는데 뭐 이거 하나는 분명해 보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청와대도 북한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공동조사만큼은 여러 가지 의혹을, 최소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시죠.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두 가지 내용이 겹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 뭐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죠. BTS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주식 얘기가 곁들여집니다. BTS의 소속사죠. 빅히트. 매달 공모를 합니다. 상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공모가가 13만 5천 원으로 지금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비싼 것일까? 적당한 것일까? 최근에 주식시장 굉장히 좀 화랑을 보여서 요새 좀 주춤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달 5일에서 6일 일반 청약을 하는데요. 주식 청약입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이 1117대 1입니다. 엄청나군요. 엄청나.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조에 육박을 합니다. 이 정도 규모는요. 매출이 20배인 LG U+와 맞먹는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이 공모가로만 산정을 했을 때. 만약에 상장이 돼서 주가가 더 오르게 된다면 그 이상으로 간다는 소리죠,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고평가 아니냐, 뭐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맞서고 있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빅히트 청약 기관의 절반 상장 첫날 팔 수 있다. 이 청약은 뭐 기관 투자가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펀드나 뭐 이런 걸 운영하는 어떤 기업형 투자죠.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 다 공모할 수 있는데 이 기관의 절반은 상장 첫날 팔 수도 있다. 여기 보시면 뭐 공모가 얘기가 있고요. 여기 보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공모가 자체가. 아무리 각광받는 기업이지만 요거는 좀 생각해 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가 반면, 아니면 기업 가치를 생각하면, 앞으로 성장 가치를 생각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상장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된 전문가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행 이자도 사실 높지 않은 상황이고 20대 입장에서 부동산을 사실 매입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도 아니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 통해서 어느 정도 확실한 수익을 얻는 투자자들이 몰릴 경우에는 저한테 돌아오는 수익은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하고 있고요. 과열된 상태에서 공모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가 흐름들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에 관련된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공모를 할 때는요, 미리 본인이 원하는 그 주식 숫자 같은 걸 줬고 돈을 미리 내거든요. 이 정도를 사고 싶다. 그런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한 1억 정도를 청약금으로 내면요, 한두 주를 가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분석까지 지금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빌보드, 뭐 미국의 이제 음악을 다루는 이런 뭐랄까요, 매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관 투자가는 물론이고 팬들도 줄을 서고 있다. 이 줄이요, 무슨 공연을 보는 줄이 아니라 주식을 사려는 줄이랍니다. BTS 팬클럽이 빅히트 주식을 사려 할 것이다. BTS 팬클럽을 통상 아미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 팬들이 BTS를 좋아하니까 이 소속사의 주식을 사려고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장혜천 평론가. 팬심이 투자로 이어지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사실 BTS 팬클럽 아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결속력이 대단한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SNS에서 또 이 BTS를 응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빅히트 주식을 사게 되면 BTS와 운명 공동체라는 느낌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을 사는 행위가 그 회사의 어떤 대표적인 상품을 내가 투자하고 거기에 같이 동업을 하는 일종의 형태인 거잖아요. 사실 원리적인 의미를 따져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런 의미 때문에 아미들이 대거 이제 투자에 나서게 되면 우리가 최근에 이 주식 붐을 동학 이 개미 운동 이런 말로 쓰기 했었는데 이번에 보면 이 아미 운동이 어떻게 보면 이 빅히트의 주가를 좀 떠받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국내 팬클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규모를 갖춘 팬덤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 아미들의 가사는 또 별개로 기관들이 청약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또 기관들은 또 이 사태를 상당히 객관적이고 또 냉정하게 보는 것이 앞서 화제가 되었던 SK바이오팜이나 핫파워 게임즈에 대비해서 기관들도 투자를 많이 하려는 기세이긴 합니다만 의무 보유 확약 이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빅히트 주식을 사서 얼마나 가지고 있을 것인가.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걸 좀 의무를 갖게 되죠. 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50% 이상이 이 의무 보유 확약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샀다가 이 주가가 요동치거나 원하는 방향이 아니게 되면 빨리 팔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비율이 상당히 높고 또 BTS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들의 군입대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최상단 공모가 최상단에서 이 주가가 결정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LG U+ 시가총액만큼을 넘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후에 BTS가 지속적으로 이 빌보드 시장 해외 시장에서 이번에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것처럼 다음번 곡에서도 히트를 하느냐 마느냐가 이 빅히트 주가의 향방을 아주 많은 부분에서 결정짓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BTS의 세계적인 위상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 중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내용까지 같이 담겨 있는 기사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주목을 끄는 일이 지금 10월 내달 초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자,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제 방역당국에서 많은 걱정을 좀 내놨어요. 그 내용입니다. 연로한 부모님 감염될라, 명절, 가족 모임, 그리고 여행, 최대 고비다. 이렇게 됩니다. 최대 고비다. 내달 10일까지 이제 정부가 강력한 어떤 방역 대책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가족 간 감염이 지역사회 경로의 6배 이른답니다. 이게 또 가족 간 감염이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잖아요. 가족 간 만남과 접촉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지금요. 당국에서는 만남을 줄여야 확산이 멈춘다. 당부의 당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방역 당국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대면 접촉을 자제한 진정한 휴식이 된다면 다가올 가을, 겨울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고향 이동, 휴양지의 여행이 또 다른 감염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예년과는 다른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주간으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배정희 교수님. 네. 이번 추석 연휴 때 친지분들 혹시 많이 만날 계획이신가요? 어떻습니까? 뭐 상당히 자제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효자냐 불효자냐의 예. 기준이 과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불효자는 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우는 자식은 불효자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에요, 네. 지금. 효자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코로나 효자는 보냅니다. 돈을 보냅니다. 예. 듬뿍 보냅니다. 많이 보내고 선물도 듬뿍 예.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86%가 예. 추석 명절 선물을 구입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방역 당국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족 모임 그리고 여행이 굉장히 염려가 된다. 예. 그래서 가족 모임은 최대한 좀 자주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5월 어버이날 이럴 때 보니까 예. 일가족이 다 감염이 돼가지고 예. 심지어 한 분 고령자가 사망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행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 게 특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호텔 예약률이 90%가 크게 넘었어요. 많은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예. 무색해지는 거고 예. 다시 사회적 감염이 굉장히 확산될 우리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3대 변수가 결국은 이번에 추석 연휴다. 예. 그래서 추석 연휴 때는 최대한 만남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예. 라는 얘기를 좀 저도 강조하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수가 개천절 집회. 아. 개천절 집회가 이제 제2의 8.15 광복절 집회가 돼가지고 예. 엄청나게 다시 한번 이제 제3의 사회적 재확산이 되지 않을까 예. 좀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트윈데믹 아니겠습니까? 예. 독감하고 맞물릴 경우에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 독감하고 맞물린 환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유희 변호사,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고향 가는 거 올해는 좀 자제해 주세요라고 당부를 한참 전부터 드렸죠, 당국에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대신에 여행을 선택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가장 걱정이 강원도 지역과 제주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또 걱정하고 계세요, 지금 이 부분을 또. 예, 말씀하신 대로 호텔 예약률이 상당히 좀 높이 나오고 예. 있고, 뭐 골프장 예약률뿐만 아니라 또 프로모션으로 호텔들에서 뭐 1박을 하면 1박을 더 이제 공짜로 묵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상품을 내놓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좀 완전히 반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디를 가라고 그 친지 방문을 이제 하지 말라는 이유가 다른 곳에 여행을 가라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이제 놀러 가게 되면 또 예.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감염이 더 전파될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 다 좀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추석 연휴 참 조심조심하면서 잘 보내야 된다. 계속 방역당국, 오늘도 아마 방역당국에서 강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나라 밖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뭐 이 기사들의 전체적인 핵심은 그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위기 아니냐는 겁니다. 이 사안 때문에. 트럼프 11년간 소득세 한 푼도 안 냈다. 그동안 벌어둔 돈이 꽤 많다고 알려졌는데 한 푼도 안 냈다. TV 토론,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에서 대선 TV 토론. 이 TV 토론 앞두고 돌발 변수가 불거졌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18년간 납세 기록을 공개했는데 또 악재 만난 트럼프.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상당한 개인 수입에도 불구하고 사업체가 적자란 이유로 세금을 안 냈답니다. 11년 동안. 취임 첫 해엔 소득세 88만 원을 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 지적이, 미국 언론 지적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수천만 달러 개인 세금 납부했다. 트럼프 즉각 이 보도에 반박했으면 또 가짜뉴스라고 또 그랬죠. 그러나 지금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거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인데요. 대선 코앞 트럼프 탈세 스캔들이다. 그런데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꾸 뭐 지출을 많이 한 걸로 내역이 나왔는데 그 내역 중에 이런 것도 합니다. 딸인 이방카 미용비로 1억 원 사용한대요. 이런 것까지 겹쳐갖고 분위기가 과히 좋지 않다. 뭐 이런 겁니다. 윤시환 변호사. 이거 우리나라 같았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좀 문제가 됩니까?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저는 트럼프 회사가 법인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회계하고 본인 개인 회계하고 다른 건데
사업체가 아마 개인 사업체인 것 같아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그 법인이 많은 거 아닐까요? 개인 사업체도 있고 법인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매출에서 비용을 뺀 영업이익에다 이제 그게 과세 표준이 돼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건데 비용이 이제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적자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비용 중에 하나가 무슨 미용비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뭐 자기 딸 이방카에 대해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이렇게 사실상은 증연 어떻게 보면 돈을 준 건데 이걸 비용으로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 관련된 비용을 과대 계상했다 뭐 이런 취지의 논란이 있는 건데 저는 저거는 사실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지금 국세청에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하던데 한국 관련해서 저게 아마 근데 대선 전에 밝혀지기 어렵겠지만 대선 이후에도 탄핵 사유로 거론될 정도가 아닐까. 왜냐하면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재직 중에. 그래서 상당히 본인한테는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아요. 장희찬 평론가. 지금 여기 TV 토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미국 현지 시간은 29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한 새벽쯤 될 것 같아요. 사실 TV 토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사안 계속 바이든 후보가 물고 늘어지겠는데요? 그렇죠. 아주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미국의 보수에 해당하는 공화당 같은 경우는 납세를 통한 국가의 기여를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대선으로 나서진 못하지만 차기 차차기로 주목받는 하원의 이 오르테스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은 2016년, 17년에 바텐더로 일했었는데 이 하원 의원 되기 전에 바텐더. 그때 수천 달러 세금 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고작 수백 달러, 몇십만 원밖에 안 낸 게 말이 되느냐. 지금 88만 원 뭐 이런 액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 바텐더였던 자신보다 국가의 기여를 덜 했다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받아들일 때 상당히 감정적으로 또 호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세청 조사가 끝나면 자세한 내역을 밝히겠다고 이 NIT의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말했지만 그동안 의회나 검찰에서 이 세무기록 공개하자고 했을 때 본인이 소송까지 걸어가면서 나는 이 회계 기록 공개 못하겠다고 막아세웠거든요. 사실 우리가 정치권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떳떳하면 보통 다 공개하고 떳떳하지 못하면 감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정황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불리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대선 TV 토론. 지금 많은 나라, 미국 내뿐 많은 나라도 그 내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추석 연휴가 사실상 시작됩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이 많아지는 연휴가 최대 고비라고 말이죠. 안전한 명절이 되기 위해선 거마손 필수입니다. 바로 거리 두기, 마스크, 그리고 손 씻기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